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 돈만 넉넉하다면 시설 좋은 곳을 골라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곤 합니다. 돈으로 안심을 사고 돌봄을 사고 체면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안으로 발을 들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살의 한 어르신입니다. 자비로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고 인류시설과 완벽한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죠.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그는 스스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비싼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이 78살 어르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돈 이외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만성입니다. 올해로 78이죠.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시작해 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티며 조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며 평탄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죠. 은퇴 후에는 매달 35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노부부 둘이 지내기엔 부족함 없는 금액이었지요. 아내는 평생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성격도 저보다 훨씬 유순하고 세심했죠. 젊어서부터 둘이서 아끼고 살다 보니 집도 일찍이 장만했고 빚 걱정 없이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같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곤 했습니다. 돌아와서 따뜻한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며 이웃집 누가 싸웠다더라, 누구네 손주가 대학에 붙었다더라 하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낙이었죠. 가끔은 오랜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바둑을 두기도 했고요. 시간은 딱 알맞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지도 않았고 TV에 나오는 건강보조식품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집 김영감은 집안에 온갖 몸에 좋다는 약을 쌓아두고 살았지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보면 마음이 든든하대요.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러냐고 놀리면 그는 화도 안 내고 살아있어야 희망도 있는 법이야 라며 허허 웃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후의 고단함이라는 말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저녁에 매운탕을 끓여주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자마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달려간 응급실에서 아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을 때 제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유독 견디기 힘들더군요. 식탁은 텅 비었고 TV 소리를 아무리 크게 키워도 집안의 쓸쓸함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아침 산책은 의욕을 잃었고 아침 식사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죠. 가장 무서운 건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안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이 집에 나 혼자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소리 같았죠. 딸아이는 일찍이 서울로 시집을 가서 직장 생활하랴, 시댁 챙기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자주 전화를 걸어와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딸은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챙기며 사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사위 눈치 보며 손님처럼 지내야 하는 그곳에 가면 제 공간은 사라질 게 뻔했거든요. 노인네들은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아도 속으로는 다 압니다. 가면 불편할 거라는 걸요. 그런데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가고 물 끓이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은 욕실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세면대를 붙잡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뇌리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러지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정말 쓰러지면 누가 알까? 누군가 발견했을 땐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진 않을까? 사람 늙으면 고집만 부려선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나중에 이웃댁 형수님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 곳은 깨끗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서 혼자 있다가 쓰러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망설여졌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왠지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형수님이 근교에 새로 문을 연 고급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극진하며 의료진이 상주해서 마치 호텔에 사는 기분일 거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일종의 명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돈 좀 써서 안심을 사고 딸 걱정도 덜어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니겠다 싶었죠. 저는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품격 있는 노후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연금이 있고 젊어서 모아둔 돈도 좀 있었지만 노후 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려니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중요했기에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공립 요양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비용은 월 150만 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고는 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방은 창고처럼 답답했죠. 복도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과 고개 한 번 들 틈 없이 바쁜 요양보호사들의 모습에서 차가운 공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꼴이 될 것 같더군요. 반면 근교의 그 고급 실버타운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딸아이가 일부러 휴가를 내어 함께 방문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층고가 높은 로비와 반짝이는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고급스러웠죠. 상담 직원은 아주 싹싹하게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하우스라고 설명했습니다. 1인실, 2인실은 물론 고급 스위트룸까지 갖춰져 있었죠. 건강 상태에 따라 자립형과 케어형으로 나뉘어 전문 인력이 관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건강도 좋으시니 자립형 입주가 딱이네요. 월 기본 이용료는 600만 원입니다. 식사, 청소, 일상관리, 그리고 정기검진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직원은 가볍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주파날이 튕겨 나갔습니다. 600만 원, 그것도 몸이 건강할 때의 가격이고 나중에 기력이 떨어져 집중 케어를 받게 되면 가격은 더 뛸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세탁비, 특식비, 특별 간병비 같은 추가 비용도 따로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결국 돈으로 무엇을 사는 걸까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멀리 있는 딸이 혼자 사는 아빠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는 안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가정을 꾸려 살다 보니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 아이에게 일을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 비싼 돈은 사실 근심 없는 노후를 사는 값이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반년만 여기서 환경 바꿔서 지내보세요. 좋으면 계속 계시고 불편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자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으니까요. 6개월 입주 비용이면 대략 600만 원. 제 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나중에 정안되면 집을 팔면 그만이고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부끄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칫솔, 수건, 여벌 옷 몇 가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이웃들에게는 특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네가 제 앞가림하러 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78의 이만성은 설렘과 불안을 안고 인생의 첫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년의 시간이 실버타운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작은 정글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줄은요. 처음 며칠간은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독립된 욕실이 딸려 있었죠. 복도 바닥은 노인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매 끼니 식사 준비 걱정 없이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침엔 부드러운 죽과 나물 반찬, 점심과 저녁엔 생선과 고기가 곁들여진 진수성찬이었죠. 집에서 대충 때우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갈했습니다. 직원들도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식당 배급 담당 직원은 더 드리고 싶으니 말씀하세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딸도 며칠 휴가를 내어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해주니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대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변화는 아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쓰레기통이 며칠째 비워지지 않아 2번이나 말을 해야 겨우 처리해 주더군요. 일주일에 2번 해주기로 한 세탁은 자꾸 밀려 3번째 방문 때나 가져갔고, 방구석에 쌓인 빨랫감에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더 주겠냐는 말은커녕 국자를 휘두르는 손길에 귀찮음이 묻어났죠. 하루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좀 바쁘신가 봐요? 돌아온 건 싸늘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장 어르신 식판은 유독 풍성했습니다. 은퇴 전 중견기업 회장이었다는 그분은 아들이 지역 유지라더군요. 장 어르신의 달걀 프라이는 늘 예쁘게 양면으로 익혀져 있었고, 국물 속 건더기도 남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장 어르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임 어르신은 딸이 대형병원 과장이라 주말마다 면회를 왔는데, 직원들이 그분과는 가족처럼 지내며 수시로 어깨를 주무르고 살가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심하게 관찰하면 그 속의 원칙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론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자주 면회를 오는지, 자녀가 대단한 배경을 가졌는지에 따라 그곳에서의 권력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저 이만성은 배경도 대단한 직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딸은 바빠서 2-3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챙겨주는 사람도, 선물 공세를 펴는 자식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뒷순위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최 어르신이 복도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제가 달려가 일으키려는데 직원이 다가와선 덤덤하게 괜찮아요. 최 어르신 자주 이러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말투엔 걱정 한 조각 없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자 돌아온 건 따가운 눈총뿐이었습니다. 이만성 어르신, 저희가 돌봐야 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맞춰드립니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제가 산 것이 고작 이런 냉대와 멸시였나 싶더군요. 식당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밥을 퍼줄 때 국자를 터는 모습이 마치 고의처럼 느껴졌고, 국건더기는 반술도 안 되면서 표준 배식이라고 우겼습니다. 반면 배경 좋은 어르신들의 식탁은 늘 김이 모락모락 나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가득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고급 실버타운이라 불려도 본질은 밖의 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인맥, 배경,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가 이곳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장어르신은 겉으론 친절한 척했지만
사석에선 이 사회가 다 그래.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백 없는 거야. 라며 으스댔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약육강식의 논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반년 동안 제가 본 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버타운은 그저 사회라는 큰 솥을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작은 축소판일 뿐이라는 것. 겉으론 액티브 시니어를 외치지만 실상은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정말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은 대리석이고 정원은 잘 가꿔져 있지만 그건 그저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 밑바닥은 철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룰은 간단했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면 VIP, 선물이라도 좀 돌리면 특별관리 대상, 조용하고 배경 없는 노인은 투명 인간.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시니어 합창단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내문엔 거창하게 목소리를 가꾸고 취미를 공유하라고 써 있었죠. 심심하던 차에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이미 역할 배정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장 어르신과 임 어르신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특제 악보를 들고 있었고 저는 맨 구석 마이크 소리도 닿지 않는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은 영혼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성 어르신, 노래 잘하시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정원의 조명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얻은 건 소외감뿐이었습니다. 옆방류 어르신이 한밤중에 천식이 도저 비상벨을 눌렀는데 직원이 나타난 건 15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액의 비용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대처조차 이렇게 느리다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가 책임질까 싶었습니다. 고급 시설이라고 해서 선의의 대접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더 교묘하고 고급스럽게 숨길 뿐이었죠. 노년의 존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든든한 배경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잦은 면회, 가문의 위신, 인맥의 힘, 이곳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진짜 미천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장 어르신이 생선살을 제 식판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만성 씨, 이 나이 되면 돈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무서운 거야. 딸 보고 자주 오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목소리도 못 내.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사무쳤습니다. 전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고작 생선 토막 하나, 관심 한 자락 더 받으려고 남에게 아부하고 딸을 괴롭혀야 한단 말입니까?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정함조차 없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제 여생을 마감할 곳이 아니라고요. 반년이 되던 날, 저는 실버타운의 진면목을 보았고 제 자신과 세상의 인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결국 침대 하나, 식사 몇 끼, 기계적인 돌봄을 파는 곳이지 존중을 파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제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렸죠. 딸이 저를 데리러 온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딸은 미리 싸둔 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 가시게요?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단다. 비싼 곳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구나. 사람 냄새 안 나는 곳은 그저 차가운 상자일 뿐이야.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도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급식 서비스를 알아봤고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죠.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버타운 비용의 절반도 들지 않았고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하고 주도하는 돌봄.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한참 뒤에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이 저보다 훨씬 깊으셨네요. 노년이 남에게 휘둘리는 삶이어선 안 되는데 말이에요.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지만 더 이상 그 고급스러움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바로 제 마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후퇴가 아니라 더 큰 승리일 때가 있죠. 저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싼 실버타운만 들어가면 노후 걱정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이만성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반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딱 몇 가지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그들이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지입니다. 상담 직원의 사탕발림보다는 배경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의 표정에 숨겨진 현실을 읽으십시오. 자식이 동행할 땐 누구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발길이 뜸해지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세탁 상태, 식사 배급 같은 작은 디테일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셋째, 돈보다 무서운 건 인맥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내도 명절마다 선물을 돌리는 자식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은 대접이 다릅니다. 이 비정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숨겨진 추가 비용을 꼼꼼히 따지십시오. 기본 이용료가 끝이 아닙니다.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관리 효율을 위해 규율을 강조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분들은 금방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종착역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서비스를 파는 곳이지 가족의 정이나 존중을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금 제 방엔 크리스털 조명도 화려한 식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나무 식탁과 편안한 안락의자가 저를 반겨줍니다. 창밖으로는 이웃들의 정겨운 소리가 들리고 골목 어귀 식당의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노래를 부르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 좋은 곳을 두고 사서 고생이냐 묻지만 제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길을 걸어도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건 늙음이나 병이 아니라 내가 그저 움직이는 수입원으로 취급받는 것. 아무도 내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 소외감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즉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확신이 노년의 진짜 필수품입니다. 실버타운은 표준화된 돌봄은 줄 수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매일이 든든합니다. 시장 어귀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만성씨, 요즘 왜 안 보였어?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실버타운의 기계적인 인사보다 100배는 더 따뜻합니다. 노후는 남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을 끝까지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실버타운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집 안의 낡은 의자, 이웃과의 정, 이 익숙한 골목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제가 이 반년 동안 배운 교훈은 이렇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되지 말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될 것. 아무리 늙어도 선택권을 포기하지 말 것. 체면 때문에 자신을 차가운 곳에 가두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 것. 실버타운에선 차마 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길 위에 서게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후엔 무조건 안전한 시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익숙한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댓글에서 시작될 것 같네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제게 들려주시겠어요?